안녕하십니까, 안홍입니다. 오늘은 세계 좌파 노선의 지금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국내 문정부가 좌파 정권의 마지막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좌파 노선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특히 경제 상황 변화와 함께 노선 전환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초기 그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본가들의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그 수탈과 전행이 확대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했고, 또한 시장 경제 진영에서는 머지컬리즘에 입각한 큰 정부주의로 그 좌파 노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노선은 사회주의 정부가 국내 사회주의 분업화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몰락하게 되었고, 또한 큰 정부주의도 70년대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많은 폐해와 그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면서 이 시장주의를 접목하고 제3의 길로 그 좌파 노선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 이 글로벌 시장 경제 활동이 확산되고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좌파 노선은 더욱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좌파의 시각과 방법론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 각국부터 시작해서 좌파 노선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로 과거에 볼 수 없는 거의 정반대의 노선으로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바깥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국내 좌파들은 과거의 시각과 방법론으로 지금도 그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히려 경제적 약자, 대중, 노동자들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대위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문정부는 이러한 좌파의 잘못된 무시된 노선에 최종적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실정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이후 좌파 노선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좌파 노선의 근본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좌파 노선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유발한 것은 5가지의 좌파 노선의 중심축을 형성하던 기둥들이 모두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좌파 노선의 핵심은 이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론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즉 국내 시장에서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수탈하고 각종 전행을 확대하는 데 대응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자본가들을 제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좌파 노선의 핵심 시각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자본가들의 임금 수탈, 일방적인 해고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문제들에 대한 각종 제어 장치를 마련하고 저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 상권을 위시해서 권한을 보호하는 각종 장치를 확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론이라는 시각은 과거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모두 국내 시장 안에 갇혀 있을 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할 때의 것입니다. 80년대 이후에 새로운 정보화 혁명, 개방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 덕분에 이제는 각국의 자본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쉽게 이동해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자본가들을 온갖 핍박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부과하며 노동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도 이 자본가들은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만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에 순응하고 국내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쉽게 바깥으로 이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각국의 기업들이나 투자 자본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생산 요소를 조달해서 가장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각국 기업과 자본은 더 뛰어난 투자처를 찾아서 더 뛰어난 노동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대거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자본이나 해외의 자본이나 그 움직임은 그 방향이 하나로 똑같습니다. 더 뛰어난 투자처와 노동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국내외의 자본들이 함께 무리이동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국내에서 자본가들을 억제하는 또 각종 규제를 하고 각종 통제를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가는 이들을 바깥으로 내몰아서 해외로 이탈하게 만들어서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기를 심화시키고 더욱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각국의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정치권은 줄줄이 과거의 반자본가 노선, 친노동자 노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친자본가, 친투자, 친기업 노선으로 전면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 자본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며 서로 경쟁을 확대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자본가, 친투자, 친기업의 신좌파의 노선은 변절일까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거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경제 상황하에서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구의 슈레더 개혁이나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노선으로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친노동자, 반자본가 노선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모두 이 국내에 있는 자본가들의 전행 또한 대기업들의 전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 대해서 강성 투쟁을 확대하고 온갖 반기업 정서, 반투자 정서가 확대되면서 온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대응하는 국내 투자 자본들은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것을 기피해서 해외로 이탈하게 되고 해외 고용만 확대하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하는 것보다 해외 투자하고 고용하는 것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의 투자와 고용을 능가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한 국내 좌파의 대응, 특히 문정부의 대응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부는 집권 이후 일관성 있게 친노동자 반자본가 정책을 노골적으로 확대하면서 국내에는 사실상 투자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놨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위기, 청년 실업 위기가 극대화되는 상황을 유발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존의 좌파들의 어프로치는 국내 어프로치에 입각한 국내 내쟁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구 좌파들을 위시해서 이제는 글로벌 어프로치에 입각한 공동 대응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방식과 시각으로 더욱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의 위기는 국내 시장에서 국내 자본가의 전행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해외의 초조인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공세로 인해서 국내 노동자나 기업들이 몰락하면서 유발하는 위기가 더 큰 것일까요? 국내에서는 전자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자들의 위기는 점점 더 국내의 자본가들의 전행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보다 바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과 초재임 산업과 노동자들과 상품들의 공세로 인해서 국내 산업과 노동자들이 대금 몰락하면서 유발되는 것이 훨씬 커지고 있고 계속 확대되고 전면화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저임 제조업들이 지금 대부분 없어졌는데 그것들이 국내 자본가, 기업과 대기업들의 전행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동남아의 초저가 상품과 노동자, 기업들의 공세로 인해서 10분의 1 가격의 제조업 상품들이 밀려들면서 국내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몰락하고 그 관련 노동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금 저임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이 첨단 산업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국내의 기업들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몰락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국내 시장에서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자 수탈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시장에서의 어프로치, 국내에서의 내쟁 어프로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공세에 대해서 이 국내 기업, 대기업, 노동자, 정부, 대학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하는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구의 공급 조절 코퍼레티즘 체제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바깥에 초저가의 상품이나 노동자들의 기업들의 공세가 국내로 확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공급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 협력하는
그러한 새로운 노선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정부 주도하에 수많은 글로벌 클러스터나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 세계에서 뛰어난 기업, 기술, 노동자, 첨단 벤처들을 모두 모아서 이러한 국내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이를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예 국내의 노조를 없애고 온갖 투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국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주 단위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국내의 거대 금융자본들의 수많은 폐해가 부작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놔두고 방치하면서 오히려 국내 금융자본의 확대나 성장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에서 뛰어난 과학자들, 수학자들을 모아서 신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곧 다가올 세계 금융 패권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중국의 은행들이 세계 1, 2, 3, 4위를 석권했고 또한 일본에서도 은행들이 새롭게 통합하면서 세계 1위의 은행으로 급성장하는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 패권 전쟁이 전면에 되고 그것이 앞으로 각국의 사활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금융산업들을 무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금융산업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온갖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단은 놔두고 금융산업 육성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각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과거에 국내 시장에서의 내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문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방향에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좌파 노선이란 국내 시장에서 적을 찾고 문제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열주의적, 내쟁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 안에서 노동자들의 위기를 자본가들로부터 찾고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위기는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찾고 이를 적으로 만들어서 응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이같이 좌파의 노선이란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 안에서 내쟁주의, 분열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바깥에서 공세로 인해서 국내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들이 모두 함께 이 공멸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거의 시작으로 내쟁만 하고 있다가는 모두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 각국의 좌파들부터 이러한 국내의 내쟁 노선을 그치고 이제는 바깥의 글로벌 공세에 대응해서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 사회적으로 이러한 내부 분열적인 시각이 극대화되어 있고 국내 모든 문제들을 유발하는 원인을 국내 시장에서 자본가나 대기업들로부터 찾으며 이들을 공격하면서 국내에서 내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웬만한 국내 내쟁은 그치고 바깥의 공세에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더욱 국내 내쟁을 극대화하고 자원내쟁도 극대화하면서 온 나라가 공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쟁 노선을 돌이키고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필연적으로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좌파의 노조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각국 정부들은 노동자들이 세계 노동자 전쟁 속에서 전면적으로 부딪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뒤처져 몰락하게 되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동안 국내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자본가들에 대응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과거 국내 시장 시대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국내 시장에 갇혀 있을 때는 이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이 자본가들에 대항하고 자본가들을 압박해도 이 자본가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없었고 국내 시장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의 노조주의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며 국내 단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노동자들의 위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발되고 있고 글로벌 무한 경쟁과 신흥국들의 초재임 산업과 노동자들의 공세와 또한 세계의 노동자 전쟁 속에서 유발되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각국의 기업들이나 투자자 전 세계를 이동해 다니면서 더 뛰어난 투자처를 찾고 더 뛰어난 노동자들을 활용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비기업 투자와 글로벌 비기업 고용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국내 노동자들 뿐이 아니고 해외 노동자들을 비교하면서 고용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이 자본가들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기업들과 투자자본들이 해외로 이탈해서 해외 고용을 확대하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조주의에 입각해서 자본가들의 공동 대응하는 이러한 좌파의 노선은 효용성을 잃게 되었고, 각국 좌파들은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노동당들이 앞장서서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슈레더 개혁같이 미리잡 같은 새로운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마크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노선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시각이고 친자본가로 변절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야지 국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투자나 일자리를 늘리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내 노동자들이 국내 자본가들에 대응해서 이러한 압박하고 공세를 가하는 이러한 시각과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 노동자 전쟁에 대응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주의, 보호주의, 극우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 단위에서도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이 세계 자본가들의 전횡을 막자는 그런 과거의 좌파의 막시즘적 시각으로 대응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이란 미국 중심의 이 세계 금융자본의 세계 확장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에게 무한 경쟁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시각에 입각해서 이를 세계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반세계화 노선으로 세계 금융자본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시각이 맞는 것일까요? 국내에서도 대부분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그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시장 개방과 투자의 글로벌 이동을 확대한 결과 오히려 중국 등 수많은 후진국들이 급성장하고 대대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제 선진국들을 줄줄이 능가하고 제치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 노동자나 기업들은 이러한 신흥국들의 공세로 인해서 뒤처져 몰락하면서 국내의 일자리 위기, 양극화, 장기 침체가 심화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 개방화, 세계화는 오히려 신흥국들이 대부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반세계화, 국가주의, 극우주의 노선을 오히려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정반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서구의 좌파들은 이러한 시각으로 지금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공세와 세계 노동자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 좌파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의 모든 무한 경쟁이나 노동자들의 위기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서 유발한 것이고 세계 자본가들의 전횡을 가로막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론스타 같은 해외 투자 자본들의 전횡만 문제 삼고 해외 자본을 적대시하는 노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국내외의 투자 자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투자는 해외로 더욱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했고, 국내 노동자들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무한경쟁, 노동자들의 위기는 무엇이 유발한 것일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지금의 무한경쟁과 노동자들의 위기를 유발한 것은 국가시장 시대가 글로벌 시장 시대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소비, 글로벌 투자, 글로벌 고용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무한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또
각국에는 초조임 산업과 노동자들의 공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글로벌 소비의 확산입니다. 즉 각국 소비자들이 내 상품이나 서비스만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상품과 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용이해지고 점점 더 투명하고 전면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소비가 모든 곳으로 확산되자 그 결과 각국의 기업들, 노동자들, 상품들,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 노동자들은 이 후진국 노동자들과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점점 더 삶이 혹독해지고 저임 비정규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락하고 나날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노동자들의 위기의 원인을 국내 자본가의 탓, 국내 대기업의 탓으로 보고 국내 내쟁만 하며 이들만 공격하고 있다가는 더욱 뒤틀어지고 해외 공세에 더욱 밀려나면서 이 노동자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전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문정부나 이 좌파들은 과거의 시각과 방법론으로 노동자들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에서 찾거나 이 국내 자본가나 대기업들의 전횡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노선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국내 노동자들은 더욱 위기가 심화되고 위기의 산업 변화나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을 유발했습니다. 넷째로는 좌파의 기본 노선은 시장주의를 배격하고 정부의 기능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정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날이 이 정부의 비효율과 폐해가 커지고 극대화되면서 각국의 좌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고 있고, 특히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정부의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새로운 신정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좌파 또한 문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정부주의에 입각해서 더욱 정부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케인지언 재정지출 확장 정책을 더욱 무한대로 증대하면서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욱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한 것입니다. 그동안 좌파는 국내 시장에서 유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기능을 중시했고 정부의 규제를 확대하고 시장의 잘못된 기능은 정부 기능으로 대체하고 정부 부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사회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그 경쟁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시장을 없애고 가격을 없애고 모든 국내 분업화 생산을 정부가 주도하고 지휘하며 또한 일자리도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지스가 말했듯이 국내 분업화가 극히 단순하고 초기 산업화 시대나 또는 농경 시대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국내 생산 분업화를 조율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분업화 경제 시대에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점차 고도 산업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 산업이 첨단화되고 고도화되고 복잡다기화되고 산업과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면서 더 이상 정부가 이러한 국내 생산 분업화를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국내 분업화 생산을 정부가 조율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고, 더구나 국내 경제 주체들은 정부가 일률적인 배급을 하면서 서로가 일하지 않고 정부에 기대서 살려고만 하면서 모든 곳의 비효율과 폐해가 극대화되었고 모든 국내 분업화가 마비되면서 결국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버티컬리즘, 큰 정부주의로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크게 늘려서 민간 자금을 가져다가 정부 부분에서 쓰고 또 정부 조직과 그 기능을 크게 늘리고 온갖 규제를 확대하면서 이 정부가 시장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는 방식도 70년대 이후 고도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산업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점점 더 정부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폐해가 극대화되었고 서로 일하지 않고 정부 복지에만 기대서 버티려는 그러한 성향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면서 결국 재정위기, 복지 위기를 맞이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장주의 노선을 새롭게 접목하면서 제3의 길로 서구 좌파들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의 경제 활동이 확산되고 글로벌 소비, 투자, 고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보와 혁명 덕분에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극대화되면서 과거의 큰 정부의 방식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의 세계 산업과 일자리는 전면적으로 뒤바뀌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은 더욱 빠르게 뒤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정부의 교육 서비스, 노동 서비스, 복지 서비스 같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글로벌 플랫폼이나 AI 서비스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정부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같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굼뜨고 느리고 변화에 뒤처진 이러한 정부 공공부문으로 대응하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 비효율과 폐해가 극대화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존의 정부의 비효율과 폐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정부 기능의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수요를 조율하고 불균형을 조율하던 그러한 정부 체제는 이제는 효용성을 잃으면서 각국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에 대응하고 바깥의 글로벌 대공세 속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살아남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좌파들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방식으로 더욱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는 정부 공공부문을 무한 키우고 공무원을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무한 확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워낙 다급하고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이들의 삶을 일단 보존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그러한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택트 경제나 또한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그 세계 노동자 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이 공급 경쟁력이나 투자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산업 변화나 일자리 변화에 기민하게 따라서 변신하도록 뒷받침하는 그 책무가 새로운 정부의 핵심 책무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정부는 이런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지출을 무한 확대하고 포퓰리즘적 각 분야별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70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무한 방만하게 확장된 정부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폐해가 극대화된 상황임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이를 무한대로 더 방만하게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수많은 규제들을 주변으로 형성된 관피아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기존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이라든지 빅데이터 산업 또는 AI 산업, 원격의료, 각종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들이 이러한 국내 규제에 가로막혀서 대부분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 신기술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재정 지출을 무한 확대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오로지 정부 지출에 기대서 공부분의 안온한 곳에 들어가서 구산업과 일자리에서 계속 버티려고 하면서 결국 온 나라가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부채와 부실로 가득 차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힘들까 계속 재교육을 받고 새롭게 계속 변신하면서 이 글로벌 무한 경쟁과 초이 시장의 속도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모두 정부에 기대서 정부의 지출에 기대서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쪽으로 정부가 모든 경제 주체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코로나 위기 이후 국가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기존의 좌파의 그 노선의 핵심은 고세율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시장의 분배 불균형을 고세율을 통해서 재분배하고 복지를 확대하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좌파 노선의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구 좌파들, 스위스, 스웨덴 같은 이 복지 선진국에 있는 좌파들까지도 감세 정책에 나서고 있고 감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대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정책도 새로운 개혁에 줄줄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국내 좌파나 문정부는 과거의 방식으로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기존에 이러한 고세율 복지 정책이라는 것도 과거에 국내 시장 시대에 국내 자본이나 노동자들이 국내 시장 안에 갇혀 있을 때나 강한 것입니다. 자본가들이나 부자들한테 아무리 세금을 높여서 빼앗아 간다고 해도 이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없었고 국내에 있을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분배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은 국내 시장의 제로섬 재분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시장에서 부자들의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서 가난한 자들은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국내 전체의 소비 수요를 확대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복지도 확대하는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투자 자본이 해외로 쉽게 이탈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세율을 과다하게 매겼다가는 이들이 곧바로 해외로 이탈하고 국내에서는 투자나 고용이 줄어들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국내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 위기, 재정 위기가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전 세계를 이동해 다니는 이 국내외의 투자 자본들을 찾기 위해서 이 세율 인하 정책을 위시해서 각종 투자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각국의 세율이 법인세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인하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법인세나 소득세 같이 직접세를 올릴 수 없게 되면서 이제는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늘리는 조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 조세에 의한 재분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더구나 각국에는 복지 수혜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즉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세계 노동자 전쟁에서 국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점점 더 몰락하면서 복지 수혜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세율의 제약으로 인해서 즉 세계 세율의 제약 하에 함부로 세율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각국에는 복지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복지 노선으로 이 서구 좌파들부터 줄줄이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지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 좌파들부터 이제는 공급 경쟁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복지 노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들면 국내 경제 주체들이 이 글로벌 경쟁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세계 시장에 나가서 수많은 부를 국내로 옮겨오게 되면서 국내의 복지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국내 소득이 몇 배로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에 달하게 되면서 고도복지를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보다 국내의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크게 뒤처지게 만들면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복지 수혜자로 화하게 되면서 더 이상 복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재정위기의 복지 파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새로운 복지 노선으로의 대전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좌파들이나 문정부는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좌파들이 감세 정책에 동참하는 것을 변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 고세율 복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지 위기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그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본소득제나 각종 포퓰리즘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무한 복지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국내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살벌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제하고 살기보다 이 국내에 따뜻하고 안온한 정부의 각종 복지 확대나 이 기본소득 같은 것에 기대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구산업과 일자리의 공공부문에 눌러앉아서 버티려 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경쟁력을 모두 상실하고 뒤처지고 몰락하게 되면서 장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5가지 변화가 기존의 좌파 노선들을 모두 효용성을 잃고 무력화시키면서 서구 좌파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노선 전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국내 노동자, 서민 대중,
경제적 약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좌파나 문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으로 대응하면서 더욱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문정부와 구시대 좌파의 정책, 사회주의 정책, 무한 재정지출 확장 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경제가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 위기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는 국내 기업을 하고 투자하기보다는 모두가 국내 부동산법을, 주식법을 뛰어들어서 살아가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문정부의 구시대의 좌파 정책으로 대응하는 실험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결국 문정부는 좌파의 마지막 정권이 될 전망입니다. 좌파 문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대부분 실정으로 끝나고 그 결과 좌파의 노선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며, 이후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깨닫고 새로운 좌파 노선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결과 이 좌우 노선은 점차 비슷하게 수렴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은 좌우 연정이 가능해질 것이며, 또한 그 프랑스같이 사회당이 붕괴하고 마크롱 같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협력하는, 그래서 그 바깥의 글로벌 대공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노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